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알림 설정. 가을비가 소리도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며드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마치 오늘 이 도시가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덮어두려는 것처럼. 골목 끝 가로등 아래 작은 경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와이퍼는 꺼져 있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데 차 안에 앉은 남자는 그것을 닦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 강만수는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은 채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 흰 셔츠, 손목에는 낡아서 가죽이 갈라진 시계. 어디를 봐도 특별한 게 없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은퇴한 공무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작은 가게를 하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달랐어요. 뭔가를 반영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빗소리도 가로등 불빛도 창밖의 어둠도 그 눈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에 오늘 이 자리까지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만 강만수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데리러 가기 1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각오하는 사람처럼. 조수석에는 딸 강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얼굴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썼는데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긴장돼.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지? 강만수는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지민아. 응. 사람은 결국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한다. 지민은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긴장을 풀어주려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다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한,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오래오래 섞여서 다른 무언가가 된 것 같은 빛. 시동이 켜졌습니다. 경차가 빗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신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흰 테이블보, 살아있는 꽃 한 송이.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한 쇼윈도 같았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세 사람. 박정훈 65세. 건설회사 대표. 골프로 그을린 피부, 손목에 명품 시계, 그리고 사람을 위아래로 재는 눈. 최순희 62세, 그의 아내. 명품 재킷, 진주 귀걸이, 그리고 입술 위에 항상 올라가 있는 미소하지만 그 미소가 따뜻함이 아니라 우월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박준우 32세. 강남 성형외과 의사. 잘생겼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계산하는 눈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만수와 지민이 들어서는 순간 세 쌍의 눈이 일제히 향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적나라하게. 신발, 가방, 시계, 코트의 소재,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0.3초 안에 평가가 끝났습니다. 최순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실망 혹은 경멸. 늦지 않게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강만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90도로 깊게 고개를 숙이는 강만수. 지민도 따라 인사합니다. 예. 박정훈입니다. 그러더니 최순희가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정훈도 아내를 슬쩍 보고 그리고 강만수의 경차 쪽으로 시선이 한 번 갔다 왔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그 차가 눈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검소하시네요. 호호. 최순희가 말했습니다. 웃음 뒤에 칼이 들어있는 한마디였어요. 지민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꽉 쥐어졌습니다. 강만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표정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 순간 강만수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를 향해 쏜 첫 번째 화살. 저 사람은 자신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밤 본 모습이 전부 드러날 것이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들고 왔습니다. 박정훈이 와인 목록을 펼치며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 빈티지를 주문했어요. 저는 녹차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최순희가 준우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준우는 메뉴판 뒤에서 입술을 실룩였어요. 강만수의 눈이 최순희에게 잠깐 닿았습니다. 짧게, 하지만 정확하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민 쪽은 그랬습니다. 최순희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질문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아주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찌르는 것처럼. 지민 씨는 학교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방이던가요? 서울이요. 대 졸업했습니다. 아, 거기네. 한 음절의 침묵이 전부를 말했습니다. 거기가 뭔지 알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지민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것저것이라는 대답이 탐탁지 않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준우 미래가 걸린 문제라서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또 침묵. 이번 침묵은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훈의 턱이 약간 올라갔어요. 부동산은 좀 있으세요? 요즘 결혼하면 집이 기본인데. 저희는 일단 전세로 시작하려고요. 저도 일하고 있고 준우 씨도 수입이 있으니까요. 전세요? 포크가 내려가는 소리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우리 준우가 강남에 병원을 갖고 있는데요. 걔가 전세살이를 해요? 그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서 두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지민 씨. 결혼 후에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 거죠? 아니면 그냥 우리 준우만 바라보시는 건지.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던져진 후 유리처럼 얇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서 제 수입이 있어요. 아, 디자이너요? 프리랜서예요, 회사예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에이전시. 아, 거기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고.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민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 강만수는 자신의 녹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시선이 최순희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기록, 증거, 그리고 결심. 와인이 두 번째 잔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순희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경계가 느슨해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인지. 화장 뒤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능력 있는 남자 잡으려고 작정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 보고 결혼하려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엔. 최순희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는 척했어요.
낮추는 척이었지 테이블 전체가 다 들렸습니다. 꽃뱀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 말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적이었어요. 완벽한 정적.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그 창백함. 눈이 흔들렸어요. 준우는 와인 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정우는 냅킨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도 최순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기분 나쁘셨어요? 그냥 요즘 세상 얘기예요, 호호. 지민 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눈은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야. 지민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화인지 수치심인지 억울함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뜨거운 것들이 눈 뒤에서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최순희의 손이 지민의 뺨을 쳤습니다. 지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 잔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재즈 음악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음악이 이 순간에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이 잔인했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걔가 지금 뭐라고 했어? 박정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우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민의 뺨에서 화끈거리는 열기가 올라왔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어요. 그 순간 강만수가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그 장면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이지 않고, 녹차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딸의 뺨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스위치가 내려가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겉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그 눈은 이제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식탁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지옥 같았지만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준우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민이 눈물을 닦으며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한마디만 해줘도 돼. 나를 좀 감싸줘. 제발. 그 눈빛. 준우가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지민 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민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무언가를 기대하며.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는 서로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생길 거예요. 어머니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제지하지 않았고 지민을 끝까지 감싸지 않았어요. 이런 집안. 그 말이 지민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어머니가 뺨을 때린 것보다 더 깊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한 말이었으니까요. 지민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제발 뭔가 해달라는. 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은 그것을 포기로 읽었습니다. 아버지조차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신이 이제 내려야 하는 결심을 위한 기도. 지민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손가방을 집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걸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만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정훈 가족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 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빗속 경차한 아버지의 사과. 내부 경차반 빗속. 비가 여전히 내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강만수가 운전했고 지민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계속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강으로 바뀌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지민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 왜 그런 말 들어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보여? 아빠 눈에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울음이었어요. 내가 왜 꽃뱀이야? 나는 그냥 좋아서 만났는데.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강만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아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세상이 들어있었어요.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자리에서. 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강만수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뭐? 그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민아. 신호가 바뀌었지만 그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내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그 자리에 함께 갔을 거다. 그럼 달랐을 텐데. 아빠가 너한테 참 많이 부족하지. 지민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아버지가 거의 하지 않는 주제였어요. 강만수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붉어졌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딸도 알지 못했어요. 이제 끝났다. 끝났다니 뭐가? 강만수는 대답 대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지민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지. 그날 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이 빗속 경차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족.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조용한 사람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재로 쓰는 방 하나.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강만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법인 서류, 재무자료, 사람 이름들, 그리고 날짜들. 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묵직한 봉투 하나.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봉투 안에 든 것. 강성그룹 회장 강만수. 그것이 이 남자의 진짜 명함이었습니다. 국내 재계 서열 12위. 그룹 산하 계열사 23개. 임직원 4만 명. 강남 한복판의 본사 빌딩. 그리고 경차. 왜 경차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내 성미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그녀의 낡은 경차. 그 안에서 도시락을 꺼내 웃으며 먹던 사람. 차가 작아서 더 좋아요. 이렇게 둘이 꽉 차잖아요 라고 말하며 웃던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강만수는 경차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지금 그 경차 안에서 딸이 울었습니다. 강만수가 서랍 깊은 곳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어린 지민과 아내. 공원. 봄.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성미야. 내가 이번 한 번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어요. 그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나야. 오 팀장.
자고 있었어? 미안해.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 새벽의 서재에서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박정우는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개 사업이 막혔고 자금도 조금 빡빡했어요. 그럴 때 연락이 왔습니다. H인프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점 시공 계약 제안이라고요. H인프라? 처음 듣는 회사인데 이번에 새로 설립된 개발법인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규모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수주가 확정됐다고 하고 파트너 시공사를 찾는다고요. 박정훈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1조. 그 숫자가 눈앞에서 반짝였어요. 며칠 후 회의실. H인프라 담당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채우는 숫자들 수익률, 기간 리스크.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어요. 위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선계약금은 50억입니다. 계약 후 60일 이내 착공 조건이고요. 그 후 6개월마다 수익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훈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눈이 빛났어요. 이건 인생 역전이다. 그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순간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박준우도 요즘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뭔가 더 큰 것이 없을까 늘 생각했는데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임수진 30. 완벽한 외모, 세련된 분위기. 피부가 원장처럼 보였지만 눈은 사업가처럼 빛났어요. 안녕하세요, 박 원장님. 이번에 강남에 메디컬 컴플렉스 오픈하는데요. 총 7개 과 입점 예정이에요. 성형외과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준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투자금은 파트너 의원당 3억. 대신 수익 배분은 6대4로 원장님한테 유리하게. 5년 안에 투자금 10배 회수 가능해요. 명예. 강남. 메디컬 컴플렉스. 10배 수익. 준우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있는 병원 정리하고 더 큰 데 들어갈 것 같아. 투자금 좀 도와줄 수 있어? 3억인데 나 거기서 5억 더 당겨야 할 것 같아. 부동산 담보로 사채도 좀. 그래, 해봐. 우리 준우가 하는 건데. 그렇게 박정훈 가족 전체가 하나의 함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앞에 서류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납품 대금 지급 중단 통보. 계약 상대방인 H인프라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건? 박정훈은 다 이행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재 품질 인증 조항, 인증번호,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 제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출한 서류의 번호가 달랐습니다. 0.1의 차이. 하지만 계약서에는 명백한 위반이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 어딘가. 준우의 메디컬 컴플렉스 오픈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임수진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였어요. 사무실 주소에 찾아가 보니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투자금 3억, 사채 5억, 총 8억. 그리고 병원도 이미 정리해버렸습니다. 박정훈의 계좌에 또 다른 서류가 날아왔어요. 위약금 청구서. 총 300억 원. 계약금 50억. 위약금 600%. 법적 계산에 따른 총액. 박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꿈 같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그가 H인프라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됐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겠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강성그룹 회장실로 오세요. 강성그룹? 거기 회장이 누구예요? 강만수 회장님이십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정우는 그것을 줍지 못했어요. 몸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강만수. 경찰을 타고 온 그 남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훈과 최순희 그리고 준우가 들어섰어요. 넓은 로비. 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회장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던 그 남자. 경찰을 몰던 그 노인. 상견례 자리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신들을 바라보던 그 사람. 강만수. 그가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순희가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준우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만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그 목소리. 상견례 자리에서 늦지 않게 도착했다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셋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소파가 평소보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회 회장님.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달랐을까요? 박정훈이 입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본 모습이거든요. 최순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날 제가 좀 과했던 건 인정해요. 근데 그게 이 정도 일로 번져야 하는 건가요? 우리 식구들 다 망하게 만드실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그가 책상 위 태블릿을 켰습니다. 태블릿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꽃뱀 같은 애들. 최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던 그 말. 어디서 말대꾸야. 그리고 짝 하는 소리. 회장실 안이 그 소리로 울렸습니다. 이런 집안이랑은 힘들 것 같네요. 준우의 목소리. 최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우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 이 돈 받고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이걸로 끝내자. 돈봉투 소리. 지폐가 쏟아지는 소리. 모든 것이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말로 회장실 안을 채웠습니다. 강만수가 태블릿을 껐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보셨죠? 이게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제 딸한테 하신 말씀들이에요. 회 회장님, 아내가 흥분해서 그랬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녹음을 들으셨잖아요. 침묵은 동의입니다. 최순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이 아무리 그룹 회장님이셔도요, 이건 개인 감정으로 사업에 피해를 주시는 거잖아요. 앉으세요. 그 한마디에 최순희의 말이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낮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어요. 경고였습니다. 저는 지금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명하셨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박정훈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강만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검토가 끝난 깔끔한 서류였어요. 위약금 청구 금액 300억 2천만 원. 납부 기한 본 서류 수령 후 30일 이내. 박정훈이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현실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 아닙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두 분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에요. 그 말이 끝나고 최순희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 위로 몸이 내려갔어요. 준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그날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딸아이가 그날 뺨을 맞았습니다. 침묵. 제 딸이 그날 뺨을 맞았어요. 테이블 아래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울면서 걸어 나갔어요. 강만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 어미는 12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혼자 키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버지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흐린 하늘. 그게 나는 지금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장실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금부터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나가세요. 세상이 공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드물게 하지만 분명히. 박정훈. 계약 위반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어요. 부동산이 압류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기사가 났습니다. 중소건설사 대표 횡령 혐의로 검찰 소환. 6개월 후 철창 안. 최순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명품이 사라졌습니다. 강남 사모님들 모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가 결국 자리를 잡은 곳. 재래시장 한 귀퉁이의 반찬 가게 좌판. 박준우. 의사 면허는 있지만 병원이 없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했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본인이었어요.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쓴 결말이었습니다. 강만수는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드러나게 한 것이었어요. 무엇이 드러났냐고요?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요. 탐욕, 경멸, 비겁함. 그것들이 햇빛 아래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작은 건물이 공사 중이었어요. 청년들이 모여 일할 작은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민이 현장에 서 있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이 공간의 인테리어를 맡았어요. 그 웃음이 상견례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참고 있는 웃음이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옆에는 한도윤 30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오너.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땅에 자기 손으로 공간을 짓고 있었어요. 별로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따뜻했습니다. 여기 이 공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는데요. 지민 씨가 아이디어 있으면 그냥 다 해줘요. 나는 지민 씨 감각 믿으니까. 그러다 내가 이상한 거 하면요? 이상해도 지민 씨가 한 거면 괜찮아요. 나한테는요. 도윤의 부모님이 도시락을 들고 현장에 왔습니다. 수수했어요. 시골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지민 씨, 밥 먹고 해요. 어서 앉아요. 자리를 깔고 밥을 나눴습니다. 아무도 집이 얼마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뭘 하시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때 멀리서 경차가 들어왔습니다. 먼지 속을 천천히. 지민이 보고 달려갔어요. 아빠. 강만수가 내렸습니다. 간소한 옷차림. 손에는 과일 봉지 하나. 도윤이 다가왔어요. 차렷 자세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한도윤입니다. 반갑네. 잘 부탁해요. 도윤의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강만수가 먼저 두 손으로 잡았어요.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우리 도윤이가 말을 안 해서 그냥 지민이 아버지예요. 도윤의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자리죠. 강만수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에 닿았어요. 깊은 곳에 해가 기울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공사 현장 위로 쏟아졌어요. 지민과 도윤이 멀리서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도면을 들여다보다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었어요. 강만수가 경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딸이 웃고 있는 풍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 아내와 어린 지민. 공원. 봄.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성미야.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잘 웃는다.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노을빛인지 눈물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꺼진 줄만 알았던 그 빛인지. 그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현장 저 멀리서 지민의 웃음소리가 날아왔어요. 이게 사람이구나. 그 말이 끝나고 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깊게. 경차가 노을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경차가 경차인 이유가 이제 보였어요. 비 오는 날 낡은 경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웃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웃음이 지금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사람은 결국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도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조용하고 깊고 무거운지, 그것이 오늘 노을빛 경차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강만수는 그 이후로도 경차를 탔습니다. 지민의 결혼식 날도 첫 손주가 태어난 날도.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이유를 몰랐어요. 어느 날 지민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경차 안 받고? 강만수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차 안에서 내 어미 목소리가 들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보내세요.